환영합니다. 지금 다가올 아주 중요한 임원진 회의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 빠르게 재편되는 기술 섹터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려 하시는 분들? 네, 혹은 단순히 이 복잡하게 얽힌 AI 산업의 거대한 이면을 파헤치고 싶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당신,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죠? 오늘의 딥다이브는 이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만 딱 골라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숲을 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보해볼 출처는 마켓비트의 영상입니다. 제목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움직일 10개의 주식이거든요. 좋아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그냥 단일 기업의 재무 이벤트? 딱 그렇게만 접근하면 시장의 진짜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보통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가이던스 같은 표면적인 숫자에만 엄청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숫자가 얼만지, 비트했는지 못했는지. 하지만 우리가 오늘 파악해야 할 건 그 숫자들이 촉발하는 거대한 산업적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 그러니까 나비 효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는 사실상 전 세계 자본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거든요. 아, 그래서 이 10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단순한 주식 종목 추천 목록이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니죠. 현대 AI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조립되고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생태계 지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마법 같은 청사진을 바닥부터 한번 뜯어보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실행하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분석하던 도대체 이 모든 AI 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칩이 존재하기 이전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봐야 합니다. 목록의 시위를 차지한 기업이죠. ASML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SML. 반도체 산업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극자외선, 그러니까 그 EUV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네덜란드에 있는 이 거대한 장비 제조사의 주가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 반도체 제조의 타임라인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ASML의 EUV 장비는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하고 주문부터 납품까지 수년이 걸려요.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오는 게 절대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단순히 우리 지난 분기에 칩 많이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ASML한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핵심은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 즉 미래 전망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팔릴 것 같냐? 네, 엔비디아가 향후 3년간 차세대 AI 칩 수요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칩 제조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당장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공장을 짓고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ASML 장비부터 줄 서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전망이 전체 반도체 공급망의 자본 지출, 그 스위치를 켜버리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장비가 준비된 이후의 단계로 가볼까요? 이 생태계의 4위를 차지한 대만 반도체, TSM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니까 실제 실리콘 웨이프를 깎아내서 H1이나 차세대 칩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건 전적으로 TSM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엔비디아가 완벽한 레시피를 쓴 천재 셰프라면 TSM은 그 요리를 실제로 뚝딱 만들어내는 거대한 주방인 셈이네요. 네, 그 두 주식의 운명이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 이상으로 이 둘 사이에 구조적인 병목 현상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단순히 미세 공정으로 칩을 막 찍어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AI 산업 전체의 생산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물리적 병목은 바로 TSM의 첨단 패키징 기술에 있습니다. 그 코어 OS라고 부르는 패키징 라인 말이죠. 맞습니다. 거대한 AI 칩은 연산 장치랑 메모리가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극도로 가깝게 딱 결합되어야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칩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정밀하게 포장하고 연결하느냐가 핵심이군요. 네. TSM이 이 특수한 패키징 라인을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게 엔비디아의 실제 매출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한계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TSM이 이 어려운 패키징 수율과 생산량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시장은 그 숫자를 보고 TSM의 역량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와, 설계도와 장비 그리고 패키징 공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마법 같은 칩들이 공장문을 나선 이후의 세계, 물리적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내부로 화제를 돌려보죠. 네, 여기서 드디어 목록의 2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슈퍼마이크로요? 근데 사실 서버 시장에는 델이나 HP 같은 전통적이고 거대한 제조업체들이 이미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강자들 있죠. 그런데도 월스트리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에 유독 슈퍼마이크로의 동향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요? 속도, 유연성, 그리고 모듈화된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모듈화요? 레고 블록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거대 서버 시장의 규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전통적인 벤더들이 새로운 칩에 맞춰서 서버 시스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시장에 내놓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면 네. 슈퍼마이크로는 이른바 빌딩 블록 아키텍처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출시됨과 거의 동시에 그걸 탑재한 고성능 서버렉을 시장에 쫙 깔아버립니다. 엄청난 속도전이네요.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는 그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지금 비용 절감은 뒷전이에요. 타임 투 마켓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AI 인프라 가동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 대량 출하한다고 하면 그걸 당장 렉 단위로 꽂아서 납품할 수 있는 가장 발빠른 파트너, 그게 슈퍼마이크로인 겁니다. 칩 하나만 덜렁 사서 쓸 수 있는 고객은 없으니까 결국 완성된 서버 렉 자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군요. 네, 서버 자체를 통째로 사는 거죠. 근데 수십 개의 서버 렉을 데이터 센터에 밀어넣는다고 당장 AI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만 개의 GPU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연산해야 하니까요. 그럼 거기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 병목 현상이 생길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 바로 목록 7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가요? 네, 데이터 센터 내부에 거대한 신경망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사실 인프라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기 쉬운 부분이 네트워킹입니다. 왜 그런가요? 수억 달러 들여서 최고급 GPU 샀는데 칩과 칩 사이 연결하는 도로가 좁아서 GPU가 데이터 올 때까지 놀고 있으면 아, 칩이 유효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그것만큼 끔찍한 자본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자기들만의 네트워킹 솔루션을 강력하게 밀고 있지 않나요? 인피니밴드인가 하는 밀고 있죠. 하지만 대형 클라우드 제공자들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인 규격에 완전히 갇히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종속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높으면서도 막대한 대역폭 감당할 수 있는 초고속 이더넷 스위치로 눈을 돌리는데 그 시장의 압도적 강자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서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 수요가 확인되면 서버끼리 통신하는 그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감당할 장비 발주가 쏟아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컴퓨팅 파워 미친 듯이 늘렸고 초고속 고속도로까지 뚫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점에서 물리법칙이 가하는 가장 잔혹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아, 물리법칙이요? 열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열입니다. 차세대 AI 칩 전력 소비량 보면 하나당 700와트, 1000와트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엄청나죠. 기존에 그냥 찬바람 풀어넣는 공랭식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절대 감당 안 됩니다. 선풍기 틀어놓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버티브가 등장하는 거군요. 냉각 섹터의 핵심 플레이어잖아요. 버티브의 상황을 보면 AI 인프라가 겪는 물리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딱 보입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이제는 서버 내부로 차가운 액체를 직접 순환시키는 다이렉트 투 칩 순행식 냉각이나 후면 도어 열교환기 같은 고밀도 냉각이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칩이 더 강력해지고 뜨거워질수록 단순히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전력 밀도 자체가 급상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버티브는 이런 고밀도 전력 인프라랑 첨단 냉각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업이에요. 엔비디아 칩이 뿜어내는 열기 그 자체가 버티브 매출을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아주 직접적인 동력이네요. 네, 물리적 한계가 만들어낸 필수 불가결한 수요죠. 칩 설계부터 장비, 패키징, 서버, 네트워킹, 그리고 냉각까지 물리적 인프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생태계죠. 자, 이제 시선을 칩 그 자체의 생태계와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로 조금 옮겨볼 차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리스트 대망의 1위가 엔비디아 경쟁사가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보완제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제공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AI 칩 연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는 건 요즘 웬만큼 다 알려져 있긴 한데요.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왜 단순한 메모리 칩 공급 그 이상의 막대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지금 AI 시스템이 직면한 진짜 가장 큰 벽은 연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메모리 벽이요. GPU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병목이요. 네,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할 때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칩 내부로 밀어넣어야 하거든요. 책상이 아무리 넓고 뇌가 똑똑해도 서랍에서 서류 꺼내는 속도가 느리면 일을 못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GPU 바로 옆에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특수 메모리 HBM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최신 규격인 HBM3E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전력 효율이랑 성능을 입증하면서 엔비디아 최상위 라인업에 떡하니 탑재되고 있거든요. 제조 공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공급이 수요를 항상 못 따라간다던데. 맞아요. 수요를 높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I 칩 수요가 급증한다는 건 칩 하나당 여러 개가 무조건 세트로 붙어야 하는 마이크론의 HBM 물량이 이미 향후 몇 년치까지 다 매진됐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칩 팔릴 때마다 완벽한 러닝메이트로 무조건 같이 팔려나가는 구조군요.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네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다면 이번엔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5위에 랭크된 AMD예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항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쟁사인 엔비디아 실적이 막 날아가면 AMD한테는 악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공을 AMD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해석하는 건가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구매 전략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칩을 사들이는 큰 선들의 속마음이요? 네, 이 기업들은 자기들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업체 하나에 완전히 종속되는 걸 엄청나게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엔비디아가 가격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하는 상황이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 자본들은 의도적으로 세컨드 소싱 전략을 취합니다. 즉, 대안 업체를 어떻게든 키워주려는 거예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지금 당장은 AMD인 거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수요가 우리 공급 능력을 까마득히 초과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칩을 제때 못 구한 고객들은 당연하고 협상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이 AMD로 대거 유입될 거라는 논리적 귀결이 딱 성립하는 거죠. 와, 엔비디아가 증명한 거대한 시장의 파이 크기가 역설적으로 AMD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보장해주는 거네요. 단일 독점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공포가 경쟁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그럼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아주 깊게 연관된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죠. 6위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 보통 통신칩이나 네트워킹 장비 만드는 곳으로 아는데 AI 시대에 브로드컴이 갖는 진짜 파괴력은 그 맞춤형 반도체, ASI 비즈니스에 있다면서요.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엄청난 돈 주고 사들이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자기들만의 특화된 AI 모델을 돌리려고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구글 TPU나 아마존 인프렌시아 같은 거 말이죠. 네. 근데 구글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더라도 그건 실제 물리적인 반도체 칩으로 문제없이 구현해내는 복잡한 엔지니어링은 브로드컴의 몫입니다. 브로드컴이 그런 설계 구현에 은둔 고수 같은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고객들로부터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그건 빅테커들의 인프라 지출 예산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죠.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은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려고 자체 칩 프로젝트에 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브로드컴 맞춤형 실리콘 부문의 매출 급증으로 직결되는 거고요. 거기에 브로드컴이 원래 장악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 스위치 장비 수요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장비 제조, 파운드리, 서버 조립, 네트워크, 냉각, 메모리, 대체칩,
자체 설계 칩까지 싹 다 짚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여정이네요.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 끝에는 아주 필연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돈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이 모든 장비를 사들이는 진짜 큰 손들의 동향을 볼 차례입니다. 9위에 랭크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죠. 돈을 왕창 쓰는 고객 입장인데 왜 공급업체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본인들 주가가 영향을 받나요? 자본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최대 관심사는 결국 투자 대비 수익, ROI입니다. 그 수십조 원을 썼는데 본전은 언제 뽑냐 이거죠. 네, 월가 분석가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 사느라 돈을 물쓰듯 하는데 코파일럿 같은 AI 소프트웨어 팔아서 그 돈 다 회수할 수 있냐?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대답을 대신해 준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확인되고 특히 일반 기업들이 AI로 실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 전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천문학적 지출을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군요.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숫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의 입을 빌려 투자의 미래를 증명받는 셈이네요.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통 빅테크 말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파고든 곳도 볼까요? 3위를 차지한 코어 위브입니다. 코어 위브. 아직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통해서 엔비디아 칩 연산 능력을 대여해주는 네오 클라우드의 선두주자죠. 네오클라우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연구소들이 그 비싼 칩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빌려 쓴다는 거네요. 비용도 문제지만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든요. 코어 위브는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라 철저하게 GPU 컴퓨팅 파워 제공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형 클라우드 놔두고 왜 코어 위브가 주목받는 건가요? 재밌는 건 엔비디아의 태도예요. 자체 칩 개발하면서 자기들 위협하는 빅테크보다 오직 엔비디아 칩만 써서 생태계를 넓혀주는 코어 위브가 훨씬 예쁘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우군이니까 최신 칩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 코어 위브는 그 비싼 칩들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십억 달러 빚을 내서 인프라를 또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와, 칩이 담보가 된다고요?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을 통해 산업 전반의 컴퓨팅 파워 갈증이 여전하다고 선언할 때 이 파워를 임대해주는 코어 위브 가치도 폭발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흐름,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시죠. 네, 예에 크게 퍼즐이만 심한이죠. 마켓비트가 제시한 이 10개 주식은 절대 단절된 리스트가 아닙니다. 비트로 웨이퍼, 밑그림 그리는 ASML 장비에서 시작해서 TSM의 극도로 정밀한 패키징 라인을 거쳐 칩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칩들은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렉에 빼곡하게 꽂히죠. 맞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광 케이블로 빛의 속도로 연결되고 1000와트 열기 뿜어내는 괴물들을 벌티브의 액체 냉각이 싹 식혀줍니다. 그 사이에 마이크론의 HBM이 방대한 데이터를 퍼나르고요. 네, AMD와 브로드컴은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며 생태계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죠. 종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과 코어 비브의 임대 모델이 전 세계에 AI 연산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교한 하드웨어의 오케스트라가 단 하나의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지휘자 손끝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지식이라는 건 파편화된 사실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다 연결돼서 작동 원리를 설명할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죠. 오늘 이 딥다이브를 따라오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쏟아지는 기술 뉴스 보실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상도로 세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단일 주가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표가 데이터 센터 병목을 어떻게 전이시킬까? 이런 구조적 시야를 얻으신 거죠. 네, 눈에 안 보이던 거대한 자본과 물류의 연결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10개의 퍼즐 조각으로 된 완벽한 지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나야죠. 맞습니다. 우리의 딥다이브는 언제나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며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10개 기업의 운명을 지탱하는 걸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견고한 생태계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치밀한 생태계는 철저하게 실리콘 기반 아키텍처라는 현재 형태에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완벽하죠. 근데 만약
10년 뒤 AI를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양자 컴퓨팅이나 생물학적 뉴로모픽 칩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혁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과 전력 밀도의 한계를 아예 벗어나 버리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감탄하며 분석한 저순행식 맹각이나 수만 대의 서버렉 연결망은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로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면 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까요? 와, 지금의 완벽한 최적화가 미래의 족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지 정말 깊게 고민해볼 묵직한 화두네요. 바로 그 도발적인 상상력을 당신의 머릿속에 남겨둔 채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술 최전선의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내일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계속 예리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